지금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위험한 지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지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가 작년 하반기께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사실 더 중요한 지표는요, 곧 집값이 다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중대한 지표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집값이 박살날 수밖에 없다. 저희가 항상 대폭락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정상화죠, 정상화. 집값이 정상화될 수밖에 없는 단기 지표, 장기 지표, 크게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요, 집값이 오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돈을 그만큼 마련할 수 있을 방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다음 사람 더 비싸게 살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가 받쳐줘야 되죠. 첫 번째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서 집값이 올라갈 수가 있다. 사람들이 버는 돈이 연봉 1000만원에서 연봉 1억까지 올라가면요, 집값은요 10배 오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이렇게 올랐다, 50년 동안 몇 배가 올랐다, 고도의 경제 성장이 있었던 시기에는 거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부터는 소득이 올라가는 폭이 어느 정도 멈췄죠. 누군가는 소득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평균 소득이나 이런 건 계속 올라가고 있었지만 그만큼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됐는데, 2000년대에 그럼 집값이 왜 올랐어요? 대출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집은 소득 플러스 대출이죠. 그래서 대출엔 두 가지가 있죠. 전세보증금이라는 사적 대출을 이용한 갭투기, 아니면 주담대를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 그래서 두 가지 대출이 있는데, 그러면 소득이 오르든가 대출이 올라야지 집값이 올라가는 게 맞다. 안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소득이 박살났습니다. 핵심적으로 실제 소득이 떨어졌습니다. 0.8% 줄었다. 작년 대비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지표죠. 여기에 실질 소득이 줄었는데 가처분 소득도 줄었어요. 가처분 소득이 전년 대비 2.8% 줄었는데, 문제는요, 실질 소득보다 우리는 실질 가처분 소득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소득은 줄었죠? 그 다음에 비소비 지출은 늘었죠? 금리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물가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실질 가처분 소득은 더더욱 줄어들 거예요. 월 평균이니까 세 전이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소득이 늘어야 되는데 소득 총액은 오히려 줄었고, 그 다음에 내가 기본적으로 빠져나가는 거, 쓰지도 않고 빠져나가는 돈은 늘었고, 이 상황에서 내가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쓰는 돈도 늘어요. 그러면은 실질 가처분 소득은 더더욱 줄어들겠죠. 돈 모으기가 더욱 힘들다는 소리예요.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죠. 악착같이 모아라. 소득의 80%를 모아라.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든가, 아니면은 부동산 투자를 하든가, 부동산 투자를 한 다음에 나중에 내 집 마련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소득의 80% 저번에 모았을 때 평균 가구 소득으로 소득의 80%를 모으면은 월 쓸 수 있는 생활비가 8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거기서 지금 지출은 늘어나고 소득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돈 모으기 더 힘들어졌다. 집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대출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대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50년 주담대.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규제한다고 하니까 막차까지 타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열흘 사이에 또 1조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출 증가는 만기보다 부동산 시장이나 금리 인하와 관련이 더 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0년 만기도 맞아요. 왜? 만기가 늘어나면서 DSR이 늘어나니까. DSR이 늘어나고 월 부담은 감소하니까. 이 두 가지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테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지표가 떴습니다. 대출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 가계대출은 5,800억 가량이 줄었고, 주담대도 708억이 줄었다. 이게 늘어나던 폭이 줄어든 게 아니라 뭐가 줄어든 거예요? 잔액이 줄어들었다는 소리예요. 즉,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대출 유동성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근데 지금은 시작 단계지만 벌써부터 이 상황이 나왔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시중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50년 주담대 혹은 인터넷은행, 그 다음에 특례 보금자리로,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늘어났던 대출을 정부에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8월은 분기점이다. 그래서
8월부터 대출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대출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 나오는 여파는 한두 달 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즉 시장이 고점을 찍고 변하기 시작했다.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반등장은 지금 2023년에 나온다는 반등장은 데드캣 바운스도 아니다. 데드캣 바운스 되려면은 적어도 반년 이상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언제 나왔던 거요? 2009년에 나왔던 게 데드캣 바운스고요. 저희가 2018년 11월이 원래 부동산 시장 고점이라고 그랬죠. 그 뒤에 코로나 유동성이 껴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개판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데드캣 바운스는 언제 나왔어요? 2019년 하반기에. 그래서 데드캣 바운스 끝나고 떨어지는 시기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올라갔던 거잖아요. 금리 확 낮춰서.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은 데드캣 바운스라고 부를 수도 없었고 일시 반등 정도였는데 그 시장도 벌써 종료가 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대출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은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감소했냐? 실제 대출금리가 올라가니까. 거의 7% 다 됐습니다. 아마 정부나 한은의 개입이 없다면 하반기 중에 상당 8%는 충분히 찍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대놓고 개입하진 않더라도 뭐 상생금융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압박 주거나 뭐 이런 것만 없다면은 하반기 때 충분히 8% 가능해요. 왜냐면 미국 채권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대출이 왜 줄어들겠어요? 대출 부담이 컸어요? 근데 한도를 늘려주면은 원리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50년 만기 주담대가 1조 원이 막 늘고 2조 원이 늘고 했던 거는요, 왜 그렇게 빨리 늘었느냐? 대환 대출이 많아서 그래요. 50년 주담대로 갈아타는 거지. 30년 받았던 사람이 월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 시기만 버티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50년 주담대는 늘어나는데 나머지 대출이 더 많이 줄어서 지금 대출 유동성이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또 한 가지의 대출이 있죠. 전세. 그런데 요즘에 전세 가격 다시 올라간다, 역전세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전세 비중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동작구 같은 경우는 역전세 비중이 50%이고요. 낮은 노원구 같은 경우도 30%. 그래서 저번 달보다는 조금 줄었다고 하더라도 40%대 초중반은 나오고 있어요. 아니, 여기 보면은 지금 8월 43%까지 떨어졌는데 45%에서 43%로 떨어졌다. 그러면 역전세난이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냐면요. 일단 아직 신고도 다 안 끝났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왜 40%대밖에 안 나오느냐? 집주인이 아직도 갑이어서 그래요. 그런데 떨어진 데 보면은 7억 이상 떨어진 데도 수두룩하죠. 윌리엄 정대기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현재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어도 2년 전보다 전세가가 올랐으면 전세는 아니다. 그러면은 현재 전세가가 만약에 오르고 있다고 치더라도 2년 전보다 많이 떨어졌으니까 역전세는 아니다. 이런 말씀 해주셔야죠. 그런 거고, 역전세 비중이 낮은 이유는 저기는 갱신계약 토대로 역전세를 이야기를 하는데 갱신할 때 역전세로 돌려줄 수 있는 집주인이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강압적으로 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집주인이 세입자 사정 봐준 적이 얼마나 됐어요. 그리고 역월세로 주는 경우도. 거기다가 갱신되는 게 역전세 비중이 40%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신규가 더 올라가고 있으면 갱신보다 신규가 더 비싸야 되죠. 그런 식으로 기사도 많이 나와요. 이 집주인이 갱신 안 해준다, 이제 전세가 다시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신규보다 갱신이 비싸요. 아까 7억 떨어졌다는 역전세난 대치동 성경, 강남에서 뽑은 아파트인데, 여기 보시면 갱신 계약은 15억에 계약이 되고 있는데 신규 계약은 10억, 11억, 12억 6천, 막 12억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최근에 9억까지 나왔습니다. 서쪽으로 가서 반포자이 같은 경우 보면요, 갱신 전세는 16억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전세가는 12억, 많아봐야 14억 신규는. 그 다음에 가락동 헬리오시티, 갱신은 11억인데 신규는 9억입니다. 갱신은 10억 4천인데 신규는 10억 2천. 오히려 그리고 더 떨어졌죠. 9억 9천, 10억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갱신은 10억 9천, 10억 4천, 11억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갱신이 훨씬 더 비싸요. 그러니까 역전세 비율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지.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을 때, 신규 했을 때 역전세를 어마어마하게 돌려줬다, 이런 기사,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가지고 해야지. 자, 고덕 그라시움 강동구도 가봐야 되죠. 강남 선구했으니까. 자, 보시면 갱신 6억 3천, 6억 5천 하고 있는데 신규는 4억 4천에서 비싸봐야 6억 5천. 그것도 얘 뜨고 나서. 그 다음에 마레프 이런 데도 보면은 갱신은 9억 5천인데 신규는 8억 7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신규보다 갱신이 더 비싸다. 그러면요, 갱신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갱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집주인이 못 돌려준다고 그래요. 못 돌려준다고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버티라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억지로라도 갱신되는 거지. 그런데 신규는 나가가지고 새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가 갱신보다 낫다. 그런데 갱신도 역전세가 심하다. 지금 역전세난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이라는 사적 대출, 그 다음에 그 은행에서 받는 대출까지 다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대출이 줄어든 거고, 이게 단기적으로 한두 달 후에 집값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표로 선행 지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럼 단기적으로 또 떨어졌다가 또 금방 바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이 됐냐? 안정이 되고 나서야 다시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금융적으로 안정이 됐냐? 요것을 핵심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저 나라가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전반적으로 판단하는 지표가 있다. 이게 뭐예요? BIS 신용대비다. 그래서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치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요걸 토대로 2%포인트 미만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2%에서 10%포인트는 주의해야 될 상황이고, 10%포인트를 초과하게 되면 경보가 된다. 그래서 10%포인트 초과하게 되면 대출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게 조만간 터진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BIS 신용갭을 뽑아봤어요. 한국의 BIS 신용갭을 뽑아봤을 때 가장 마지막에 나온 게 작년 12월, 이게 최근에 나왔는데 14.6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좀 떨어진 추세죠. 그리고 고점일 때는 21년 9월, 이건 분기별로 나오는 거니까 3분기 때 17.7이 고점이었다. 그래서 3%포인트나 떨어졌네. 아직 그래도 굉장히 위기 단계죠. 그러니까 더 떨어질 때까지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때는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게 됐죠. 2021년 9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2021년 8월부터가 집값 하락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떨어졌는데 올해 막 특례 보금자리론 풀고 뭐 별짓거리 다 했으니까 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14.6이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 수치냐? 기존에 이런 시기 때를 한번 봐야 되죠. 그랬을 때 1982년에 12월, 이때가 그 전에 신기록이었는데 14.6, 지금이 그때보다 더 높다. IMF 때 13.2,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데드캣 바운스 터질 때 13.2였어요. 지금이 그때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만큼 대출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다, 세계적인 경보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코로나 때 대출 다 늘어났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세계 2위입니다. 작년 12월 이게 최신 데이터로 세계 2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 일본밖에 없어요. 일본 21.3. 그리고 주요국인 미국, 지금 심지어 부동산 터지고 있는, 대출 터져가지고 부동산 터지고 있는 중국도 이미 많이 터졌기 때문에 7.3까지 떨어졌어요. 유로존 12.9 마이너스, 영국 마이너스 16.1. 우리나라, 일본, 태국 요 세 개국만이 신용갭이 경보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다 지금 가계부채가 증가해서 다 같이 경보가 아니라 일본, 한국, 태국 세 군데만 BIS 신용갭이 10을 넘어가서 굉장히 위험한데, 그 저 나라들이 대부분 다 어디에 몰려있어요? 아시아권에 몰려있죠. 근데 지금 중국에서 터지고 있어요? 아시아권에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은 제일 위험한 나라들이 저런 나라들이다. 부채가 터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은 총재가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눈 멀고 귀머거리 됐어요. 욕심에 눈이 멀었어. 이야기를 하지만요, 단기적으로 벌써 대출을 줄이고 있어요. 더 이상 눈이 멀면 안 돼요. 이제 고점이 온 거예요. 보통 이럴 때 이렇게 되기 전에 빠져요. 그러니까 매물이 늘어난 거지. 사람들이 지금 살려고 하냐 팔려고 하느냐는 매물을 보면 답이 나와요. 매물이 쌓이고 있는데 어떻게 매매 수급 지수가 올라가고 매수 우위 지수가 올라가냐.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거래량이 늘어나더라도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기 때문에 매물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매도자들이 훨씬 많죠. 지금 다 팔려고 하고 있어요. 속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지금 사는 사람들. 그리고 조만간 떨어질 지표가 벌써 터졌다. 거래량도요, 8월 25일이니까 7월 거래량 거의 다 나왔죠? 7월 거래량이 6월 거래량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많이 나와봐야 6월 거래량 정도밖에 안 나와요. 8월은 더 안 나올 거고.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한두 달 내로 집값이 떨어질 지표가 나오기 시작했고, 장기적으로 길게 떨어질 지표도 아직도 확실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 사는 당신은 호구 인증하는 거다. 설거지 부대 대신 해주지 말아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